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있고요. 제가 코로나 걸린 지 최근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아직 후유증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제가 착용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네. 최대한 제가 가까이 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강의 전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한중연대 30주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학술회의를 진행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술회의의 핵심 내용이 일본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식 표현으로 항전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항일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이 중국 땅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어떠한 식으로 한중연대를 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항일투쟁에 대해서 이미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음악, 공연활동,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한 한중연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 활동과 음악을 한 대표적인 단체로서 이제 공작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공작대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공작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두 공작대의 핵심 인원들이 청년이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항일 가극 아리랑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극을 공연하게 됩니다. 여기가 주인공인 한형석, 한유안이라는 이명이 있죠. 본명은 한형석이고 그래서 한복을 차려입은 이런 사람들과 공연을 하는 이런 공연을 이 항전 시기에 벌인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앞서서 계속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먼저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 7일 이후부터의 어떤 시기들을 상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일전쟁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노구교, 국경 근처의 노구교에서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감행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경이 함락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일전쟁이 7월 7일 날 발발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국무부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군대를 조직하고 한국인으로 중국 땅에서 한국인들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군대 조직은 당연히 일본과의 항전이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이러한 전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군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달여 후에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는 외곽 지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줄여서 광복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광복진선을 조직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산하는 아니지만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있었던 3당, 어떤 당들이 있었냐면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김구, 지청천, 그 다음에 조서황 이분들이 중심이 된 요 3당이 이 광복진선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들 한 6개 정도에서 총 9개 단체로 이 광복진선이 조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일전쟁 발발 한 달 후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항일전쟁을 할 수 있다. 항일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떤 공세가 대단히 심각했죠. 공세가 심각해서 북경이
점령된 이후에 상해, 항저우 이런 곳이 곧바로 점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시정부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전장과 남경의 임정 요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37년 11월에 이 임시정부가 이 광복진선을 포함한 모두 다 함께 이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이동을 하냐 하면은 장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어떤 이동 상황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지도상에서는 중국식 발음으로 써놨습니다. 먼저 이제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상하이에서 조직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나 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훈커우 공원 의거로 인해 가지고 일제 경찰의 지독한 이 체포와 탄압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한커우로 잠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일제가 괴롭혀서 전장으로 옮기고 난징에도 일부 옮겨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장사로 이동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이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임종요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광복진선으로 묶여 있었던 많은 동포들이 여기를 떠나서 한커우를 지나 창사에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사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상당 기간 있었지만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 바닷가 해안을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는 거죠, 중국을.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이제 침략해 들어오다 보니까 창사에서 다음에 평양을 거쳐서 광주로 또 피난을 한 차례 갔다가 이쪽 바다 쪽으로도 침략해 들어오는 바람에 류주, 그 다음에 류주에서 다시 치장, 충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쭉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칭에 최종적으로 이 광복진선을 비롯한 모든 우리 이 해외 동포들, 광복진선 임시정부 요인들 가족들이 다 모인 게 이제 1940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공작대, 이 청년들이 주로 만들었던 이런 공작대들의 주요 활동지가 바로 이 임정 이동 시기에 창사, 광주, 그다음에 유주, 기강, 시안 이런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광복진선 안에는 어떤 청년들이 있었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한국국민당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국민당 소속이고요. 이 한국국민당 청년단은 김구지도하에 한 20여 명 정도가 36년 7월경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창립선언을 하면서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첫머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혁명은 반항이다.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철권과 저기 한자가 권자가 안 나왔네요. 철권과 열혈을 요구한다. 보라, 혁명의 성패가 오로지 청년에게 달렸다는 것을 호언이라 할 수 없나니 3.1운동과 60운동, 광주학생운동, 그 외에 내 외국인의 위대한 혁명운동이 모두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우리는 한국의 혁명 청년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들을 합니까? 이런 청년들이 주로 20대의 이런 청년들이 한국국민당 청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선언 말미에는 9가지의 구호가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의 철권으로 박멸하자. 두 번째가 내지 전야로 들어가자. 결국은 일본까지 쳐들어가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제를 박멸하기 위한 전쟁에 본인들을 바치겠다라는 이러한 투지와 의지 이런 것들을 각오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민당 청년단의 조직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제 같은 경우는 제2의 이봉창, 윤봉길이 출연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의주시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 출신으로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었듯이 그 이후에 좀 상당히 이제 침체되어 있었던 임시정부라든가 독립운동 활동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런 속에서 한국국민당 청년단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광복 진선 안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이 청년들, 국민당 청년단뿐만 아니라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에서 흩어져 있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출신자들도 상당 부분 이 피난 대열에 같이 합류하면서 광복 진선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임시정부가 군대 조직을 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러운 피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군사사업비 예산을 긴급 피난구급비로 일단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조직할 이 재정적인 부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 군대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 되는 과정,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그러면은 이 군대가 조직되기를 기다렸는데 군대가 조직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열혈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청년들은 실행 가능한 활동들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특히 특무공작에 이 국외 해외에 있었던 이 한국인 청년들 같은 경우 특무공작에 아주 능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은 일단 일본어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의 어떤 그 정탐하는 데에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선전 활동. 사실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겪고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지금 당장 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일제와의 이 항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오지라든가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라든가 이러한 지방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항전 의식을 고취하는 성전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같이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싸움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 어떤 밀정 짓을 많이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그러한 경우 때문에 한국인들 전체를 아주 좀 밀정 취급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불식을 시키면서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중국인들의 적인 일본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존재가 바로 이 우리 국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선전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한중이 연대하는 연대의식도 높이는 이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항일의식을 높이고 한중연대를 하면은 항일전쟁에서 중국은 승리하고 한국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광복진선, 좀 전에 말씀드린 광복진선이 만들어지고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청년들이 만드는 공작대가 바로 한국 광복진선 청년공작대와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 이 두 가지가 조직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조직된 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는 청년공작대가 먼저 그 다음에 전지공작대가 조직돼서 활동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이 조직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전세와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청년 조직들을 결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발적 조직을 결성을 하고 그 조직을 결성한 이후에 활동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전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공연 활동을 주로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어가면서 선전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전 활동의 핵심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극이나 노래 등을 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두 공작대가
원래는 성격이 좀 다른 공작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공작대가 인적으로도 연계가 되고 내용적으로도 이 청년 공작대를 계승한 것이 전치 공작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두 공작대에 제가 주목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거고요. 장사로 이동을 단행을 했다고 그랬죠. 37년 11월에 이동을 해서 거의 한 달여 만에 장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장사에 도착을 하고 바로 다음 해가 되기 전에 이 당시에 우리 국외 동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치렀던 행사로는 바로 3.1 기념식입니다. 3.1절 기념식인데 12월에 들어와서 다음 해 38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섰던 사람들이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단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청년단원 김모의 지도로 노래 등 기념식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장사에서 있었던 3.1절 기념식 식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식장이 꾸며진 걸 봐서도 알겠지만 태극기와 중국의 국기, 청천백일기 이런 것들이 곳곳에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 항중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 자리에 이런 3.1 기념식 자리에는 항상 그 지역 중국 유명 인사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기념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식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3월 1일에는 3.1절 기념식뿐만 아니라 야간 여흥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지보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지청천 장군의 딸입니다. 지보경 여사가 남긴 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포함하지만 주로 이 중국에서의 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지보경 여사가 쓴 그 수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한 이 노래들, 공연 노래도 무엇을 불렀느냐 하는 얘기도 바로 이 지보경 여사의 수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먼저 지보경, 연미당 두 여사는 봉선화 낙하음을 불렀다고 하고요. 봉선화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봉선화, 홍남파가 작곡한 울밑의 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봉선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낙하음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미당이 또 장미화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구경은 또 저 강 건너 공장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노래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구경이라는 분, 이분도 독립운동가의 자녀로서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이 광복진선의 대원으로서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 기간 동안에 불렀던 노래와 이런 것들을 가사와 악보도 포함해서 그런 자기 친필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노래가 한 100곡이 넘는 그런 노래들을 가사집으로 묶고 그것이 남아가지고 이 지보경 여사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그 노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구경 여사의 이 가사집도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이란 분이 전라도 육자배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요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 같은 경우는 지보경 여사가 표현하기를 여성들의 노래는 좀 감성적이고 애잔한 노래여서 중국 사람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달 이분이 부른 전라도 육자배기는 되게 흥겨워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념식과 야간 여흥까지 진행한 이분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그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사진은 조금 이따 보고요. 먼저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망향성, 아까 이구경 여사가 남겨놓은 가사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사집에 나온 가사의 모양입니다. 친필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낙화암,
백제 고도 부여에 있는 이 낙화암을 상징을 하면서 가사 내용들을 보면은 이 그리워하고 이게 조국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미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철자는 좀 틀렸는데 찰스 구노가 지은 장미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찰스 구노의 노래로는 유명한 거는 프랑스 가곡 중에서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레나데를 장미화로 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미화 노래를 보면은 깊은 데 숨은 장미화야 라는 공명으로 윤심덕이 불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 장미화 가사다 보면은 장미 내용 글의 내용은 장미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숨어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그리고 그러한 너를 그리워하고 네가 활짝 핀 이런 곳이 낙원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은유적으로 봐서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미화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음은 이 음이고 이게 이제 구노의 세레나데의 원어 버전인 거고요.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깊은 데 숨은 장미화야 라는 한국어 가사로 윤심덕이 부르고 아마 연미당 여사도 그 한국어 버전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이분이 연미당 여사입니다. 이분이 연미당 여사고 상당한 이 가창력을 가진 그런 가창력의 소유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미당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안춘생, 김동수 뭐 이런 분들이 쭉 계십니다. 여기가 김자동이라고 김가진 어른의 손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오희용 여사, 아직도 살아계신 생존 독립운동가, 문정권 때의 아마 첫 8.15 행사 때 나와서 그 음반 없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반주 없이 조용히 부르셨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독립운동가들이신 거죠. 요분이 이제 이달이라는 분들이고, 여기 보면은 3.1절 유흥조 전체 연원 기념 촬영. 연원이라는 거는 중국식 표현으로 연원은 출연자, 배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보경이라든가 이구경 이런 분들도 참여는 했는데 여기 사진은 같이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이 오희용 여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누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분들의 면면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사에서의 3.1절 기념식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이제 크게 잘 치러내고, 그리고 장사에 머무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조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당 통합 논의가 진행됩니다. 좀 전에 아까 광복진선 얘기를 하면서 세 개의 정당 얘기를 말씀드렸죠.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이 당도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3당 통합 논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38년 5월 6일에 이 세 당이 통합을 위해서 조선혁명당 측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남목청에서 회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조선혁명당 출신인 이운환이 회장에 돌입을 해서 갑작스럽게 권총을 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익철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지청천 장군이 경상을 입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가슴 쪽에 이 총알이 박히는 중상을 입고, 이때 이 김구 선생이 회복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손이 글을 쓸 때 손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김구 선생체, 김구체라는 게 별도로 얘기될 정도로 손 떨리는 그런 글씨체를 이때 갖게 되는 거죠. 이 남목청 사건 또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일제의 밀정이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밀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인 독립운동가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시키고 파괴를 하는 그런 공작의 일원이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있고 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아무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3당 통합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일단 중지가 되고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원래 이 선대들이 하는 일들을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고 좀 참을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이런 임시정부 인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를 느껴서 광복진선을 이탈을 해서 일부는 이탈을 해서 조선의용대로 합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육자배기를 멋들어지게 불렀다고 한 이달 같은 경우가 이때 이 광복진선을 벗어나서 조선의용대에 합류해서 꾸준히 이제 조선의용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의용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 자체가 선전 활동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 선전 공작 활동 이런 것들을 대단히 활발하게 해서 중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조선의용대가 추앙을 받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선의용대는 이제 좌파 계열이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우파 계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조선의용대에 버금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청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장사에서 또 이 일본군들이 계속적으로 또 침략을 해오는 과정에서 38년 7월에 광복진선 전원이 또 장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광주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가장 아래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상당 부분, 그 위쪽 뭐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 활동을 보냈던 젊은 청년들까지 싹 다 광복진선으로 일단 대열로 합류해라 라는 이런 지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광복진선으로 다 합류를 하면서 광주로 이동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상해에서 공작 중이던 요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해에서 공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재현, 김인은 김구의 큰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수, 그 다음에 이하유, 무정부주의자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점령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공작 활동을 하다가 여러 상황에서 발각이 되고 이러면서 피신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신을 나와서 홍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 홍콩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탈출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광주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전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중국 정부는 진작에 이제 남경이 함락되면서 중경으로 임시 수도를 이전을 하고 중국 정부가 중경에 모두 다 옮겨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이 광주까지 이동해 온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임종 요인은 일단 우선 일부 임종 요인은 중경으로 먼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이 피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동을, 피난 상황에서 이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계속 우리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임종 요인은 중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국민당 청년단 단장 같은 경우도 나태섭이라는 사람인데요. 함께 중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들어서 광복진선 대가족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이 광복진선 청년들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난만 가서야 되겠느냐. 우리 젊은이들 우리끼리 할 일을 하자라는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끼리 전시 상황에 맞는 공작대를 조직을 해서 일선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준을 단장으로 하고 앞서 얘기 드린 국민당 청년 단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1단의 청년들이 광주에 남기로 합니다. 광주에 남아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봐서 일본과 투쟁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겠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겠다고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주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10월 20일 날 광주가 함락이 되면서 일단 피난하는 게 급선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일단 광복진선에 합류를 하자. 라고 결정을 하면서 광주에 폭탄이 떨어지고 공습이 일어나고 이 어마무시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게 광주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다음 코스로 간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면은 38년 연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2개월여 만에 광복진선이 그 사이에 유주에 도착해 있었는데 2개월여 만에 유주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 유주에서의 상황을 지보경의 회고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서둘렀다. 무슨 일이냐? 그때 일이란 일본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총 들고 일선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방에서라도 항전의식을 고취하고 항전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시작을 했느냐? 도착하자마자 라디오로 중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요 뉴스를 수집을 하고 들어서 수집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격일관으로 항일 벽보와 전단을 제작해서 유주 내 시내에 뿌리고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만화로 그려서 선전 그림으로 만들어서 거리 곳곳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2개월여 동안 함께 움직였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일본의 이 공세들을 피하면서 2개월여를 함께 움직이면서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움직여오는 과정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준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한 뉴스, 벽보를 보고 선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선전 그림을 본 내용들이 이 유주라는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신문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뉴스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주라는 곳이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해안가랑 상당히 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도시였던 뭐 북경이나 상해나 뭐 남경이나 이런 곳과는 엄청나게 외진 곳이었죠. 그리고 유주 지역의 어떤 농촌 사람들은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중국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이 상황의 전세에 대한 얘기들을 뉴스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유주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이러한 뉴스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주에 모여 있었던 기관 사람이라든가 언론사도 찾을 정도로 이 청년들의 이 활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신뢰들이 아주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유후공원, 유주의 제일 큰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유후공원에서는 매일 항전 집회, 중국도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런 항전의식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항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는 항전예술단체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항전의식을 고취하는 선전활동들을 이미 중국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후공원에서 매일 진행이 되는 걸 우리 이 청년들도 광복진선의 청년들도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눈길을 많이 끈 게 바로 중국 청년들이 벌이는 가두극이었습니다. 너의 채찍을 놓아라, 삼광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너의 채찍을 놓아라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한 노인이 젊은 어린 소녀한테 엄청나게 일을 강요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소녀가 어느 순간 이 굴레를 벗어 던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일제 때문인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무조건 이렇게 핍박만 하고 일만 하게 시키느냐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한 청년이 이 소녀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 일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러한 짧은 거리에서 보여주는 이런 가두곡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전 효과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걸 우리 청년들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일 공연을 우리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공연, 3.1절 기념식 같은 데에서 했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었고 노래라든가 거기에 더해서 아까 봤었던 사진 속에 송면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극본을 만들고 연출하는 능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무대는 이 청년들이 진행한 첫 무대는 연극은 아니지만 노래, 연주 이런 것들을 하는 중국 국민당의 전지공작대 행사에 한국 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연대 공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식 조직을 발족하게 됩니다. 활동을 먼저 하고 조직을 나중에 하는 이런 격이 되는 거죠. 39년 2월 초에 이 광복진선 내의 3당의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향후 정치 노선과 행동 강령의 검토와 비판을 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일단 아무래도 기존 우리 광복진선이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 통합되는 활동, 단결한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일치결속으로 가장 광명정대하고도 명확한 노선으로 용왕매진하자라는 결심을 하면서 즉석에서 우리의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를 만들게 됩니다. 줄여서 청년공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청년운동들을 집중을 여기에다가 청년공작대에 집중해서 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단일당을 촉성을 하자. 그리고 통일 조직 완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공작대의 대장은 고운기가 맡고요. 부서로 선전부, 연극부, 가무부, 아동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광복진선이라는 대부대,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어린이들이 쪼르륵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서 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이러한 아동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부, 가무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없는 형편과 살림에 이들은 제복도 손수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면서 다음 활동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이론을 연구를 하고 정치훈련을 진행을 하고 또 하나 어학능력을 아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방송들을 청취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알아들으려면은 어학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러시아어, 영어, 세계어, 에스페란토어라는 세계어 이런 것들을 외국어 강습반을 만들어서 스스로 강의를 하고 스스로 배우고 이러면서 준비를 또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대원들의 특징을 보면은 나이대를 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총 28명으로 39년 4월 현재 그 정도 사람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맹조아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들 대부분은 면면들을 쭉 살펴보면은 각 당 주요 인사들의 가족입니다. 이 독립운동가 2세가 대부분인 거죠. 뭐 지달수 같은 경우 지청천의 큰아들이고요. 김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구 선생의 첫째 아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독립운동가 2세들입니다. 이들이 그러면은 어떤 이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했는지 먼저 아까 39년 2월 초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조직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공작대 역시 또 우리 해외 동포들이 가장 빼놓지 않고 지내는 행사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또 한 번의 3.1절 20주년 기념 행사 특히나 20주년이 되는 행사 39년 같은 경우 그래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더불어 3.1절 우리의 3.1절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이 한국인들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중국 부상병 위문 모금 공연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식은 3.1절 날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인 3월 4일과 5일에 유주에 있는 고건극장이라는 대극장에서 중국 부상병 위문 모금 공연을 진행을 해서 모금을 해서 부상병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 부상병 모금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까 안 그래도 이 청년대에 대한 청년공작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유주에 있던 중국 당, 정, 군의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항전예술단체들도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하겠다. 도울 건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작대의 이 공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 측에서도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합창도 진행을 하고요. 이 당시 상황이라는 게 중국인들도 이 유주에 많이 피난을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공연을 했는데 그래도 주 무대는 청년공작대가 하는 위문 공연이었기 때문에 합창, 독창, 악기 연주, 무용, 미술, 마술 등과 함께 연극 공연, 국경의 밤, 부상병의 친구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짧은 가두곡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청년공작대원인 송면수가 극본 연출을 해서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주의 사람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이틀 동안 큰 호응을 받고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그 유주에 있는 유주일보라는 신문에 이 상황에 대한 3.1 기념식부터 4, 5일의 공연에 대한 칭찬과 이러한 항전의식 한중연대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 청년 공작대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공연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불렸느냐? 독창곡으로는 장미화, 아까 말씀드린 연미당의 장미화, 아까 들었던 그 노래,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유랑자, 김병인의 프라디아블로라는 곡이 됩니다. 낙화음이라든가 봉성화는 빠졌죠. 아무래도 애잔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노래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잘 알만한 노래, 독창, 가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예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중국 사람도 들어서 알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노래들이 무엇인지 유랑자 같은 경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프라디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역시 또 오페라의 한 아리아를 부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랑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이 쇼팽의 방랑자로 알려진 그러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랑자의 가사를 잠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나 산에서 내려왔네. 계곡은 안개 쌓이고 바다는 물결 치는데 나는 조용히 거닐지만 즐겁지가 않네. 탄식하는 자는 계속 물어보네. 어디지? 도대체 어디야? 이런 방랑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런 부분, 나의 친구들이 거닐고 있고 나를 두고 죽어간 이들이 소생하고 나의 언어로 말하는 그 나라, 오 너는 어디에 있나? 이런 내용에서 이 항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이 적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이 쇼팽의 방랑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부른 유랑자는 그 방랑자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디아블라의 어떤 아리아를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군대가 유명한 아리아 중에 이제 군대의 어떤 출병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아, 프라디아블로 중에 그 아리아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라디아블로의 떼아브로라는 이름으로 윤심덕이 레코드를 취임한 그러한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포들이 알고 있어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동 공연곡으로 반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달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이 반달 노래에 어린이들이 이 달 모양 이런 것들을 쓰고 공연을 하면서 가장 어른들이 즐거워하고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합창곡으로 이러한 노래들이 불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노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노래는 그리운 강남과 청년행진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운 강남,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노래일 텐데 혹시 그리운 강남 노래 아시는 분?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청년행진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두산 독립운동가인 이두산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노래는 조선의용대에서 주로 많이 이 시기에 조선의용대에 있던 이두산이 만들고 부른 노래인데, 우리 청년 단원들도 이 노래를 이미 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렀던 것 같고, 그리운 강남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네, 이
일단 아리랑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의 노래라는 거를 일단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노래의 정서도 그런 민요풍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사한 게 아까 정사인이 작곡을 했는데요. 정사인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에 이 우리의 전통적인 선율, 민족음악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애국 계몽가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투옥되기도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운 강남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한 노래를 바로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유주에서 이렇게 활동한 청년 공작대들은 1939년 4월 4일 날 중국 각계의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유주를 또 떠나게 됩니다. 일단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보는 이런 모자를 접어 놓으면은 그냥 네모난 모양인데 약간 배처럼 생긴 이런 모자들이 바로 청년 공작대 모자입니다. 이런 모자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수의 이 청년 공작대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공훈기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훈기고요, 대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쭉 이쪽 끝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청년 공작대고, 유주에서 활동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유주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유주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이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한 거죠. 요 장소가 바로 유후공원 내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이 나무는 아직도 지금 유후공원 내에 그대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청년 공작대들이 활동했었던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기 전날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과회도 가지고 이랬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윤세주가 작사하고 편곡한 최후의 결전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중국 항전가요 중에 또 유명한 의용군 행진곡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유주에서는 그럼 왜 떠났느냐? 유주에서는 피난이 아닌 새 출발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일본을 피해가는 와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차 나라 찾는 일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아울러 교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전장의 위협에서 가장 위협이 적은 중경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하자라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년 5월 중경 인근 기강에 이 대부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 제세력들도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다 같이 합작을 해서 단결을 해서 하나의 힘으로 항전을 벌이자. 이 좌우 합작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제가 얘기한 청년들의 공작대는 바로 조선의용대는 아니거든요. 조선의용대가 바로 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청년 공작대를 비롯한 임시정부 광복진선은 우의 대표 통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용대랑 이 임시정부 광복진선이 합작을 하자, 합작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또 결과는 이때 참 합작운동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때 또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고 그나마 광복진선 내에 앞서 남목청 사건으로 완전히 합작을 이루지 못한 광복진선 내에 3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한국독립당 하면은 김구 선생 이런 것들이 인식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공작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와중에 청년공작대는 중경 바로 강 건너에 있는 기강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모여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쭉 해왔던 상황에서 좀 더 새로운 또 자체적인 독자 활동을 하자. 이렇게 또 결렬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끼리는 우리의 활동들을 하자라고 다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아까 과거 무정부주의자였던 이하유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군에 복무 중이던 과거 무정부주의자였던 나월환, 박기성을 포섭합니다. 일단 중국군에 있으니까
군에 있으니까 군과 직접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하유를 통해서 군에 있었던 나월원과 박기성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김구의 아들 기민과 이화유는 김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 공작대를 만들고 만드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라고 김구를 설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9년 10월에 중경으로 가서 중경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 청년들이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9년 11월 11일 날 공식 창립식을 거행을 하고 서안으로 그래도 중경이 아니라 전장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전장 인근인 서안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서안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경에서의 첫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인데요. 이런 한 이유는 전지공작대에도 당장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의 또 이 시선을 주목시키고 중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중국군 소음조끼를 마련하겠다. 그걸 위해서 모금을 한다. 이래야지 또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모금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황에서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목적으로 10월 19일, 20일 양일간 중경에서 공연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편제를 보면은 여기 보면 대장이 나월환. 이 나월환 같은 경우는 일본군에 잡혔다가 청도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탈출을 해서 나온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에서도 이 사람의 의기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사가지고 일본 경찰이라든가 군대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일본 그 교수의 이 배지, 교수만 달 수 있는 그런 배지들을 달아서 보호해줄 정도로 나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부대장으로는 김동수. 이 사람이 청년공작대 활동을 할 때 한 17, 18 정도입니다. 이때에 20살이 안 되고 아마 19살 정도 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대장을 맡게 됩니다. 아까 저 앞에서도 봤지만은 국민당 청년단에서부터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 활동의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부대장으로 앉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진선 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박기성 군사조장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하유입니다. 아까 이 나월환과 박기성을 포섭하기도 했었던 그분이죠. 그 다음에 선전조장으로 여기 있는 이재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독립군과 광복군과 관계된 각종 노래들의 작사를 또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공작대들이 모여서 이 19, 20일 날 벌인 공연은 무엇이냐? 연극입니다. 이때는 노래보다는 연극을 앞서 얘기한 가두국을 보면서 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연극이 국경의 밤, 삼강호, 중봉. 근데 국경의 밤은 아까 앞서 공연에서도 창작, 송면수가 직접 극본과 연출을 한 창작 공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미 가두국으로서 되게 유명하게 많이 공연이 된 것이 삼강호, 중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39년 11월 11일 날 조직을 하고 17일 날 이 서안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 내에는 김구 선생도 보이죠. 그래서 잘 가서 활동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서안으로 갈 때는 한 신문기사에 이제 서안으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 고려국민당 이 중국 쪽에서 이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고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고려국민당 청년 28명이 이렇게 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안에 가서 중국 유격대와 합작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라는 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명 정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좀 전에 앞서 본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어요? 한 18명, 10명 정도 모자란 18명이거든요. 그럼 한 10명은 어떻게 되느냐,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임시정부의 군사특파단도 서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군사특파단 단장은 조성안이고요. 과거 청년공작대에서 활동하던 나태섭, 노태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년공작대 활동을 했었으니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포함을 해서 함께 서안으로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 28명 정도라는 것이 바로 군사특파단과 전지공작대가 같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군사특파단도 그렇고 전지공작대도 그렇고 핵심 활동 중에 하나가 초모활동입니다. 초모활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초모. 이 초모활동은 한인 청년에 대한 초모활동입니다. 중국에서 한인 청년에 대한 초모활동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디에 한인 청년들이 있을까요? 중국 땅에서. 그렇죠. 일본 군대에 이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온 한인 청년들이 상당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청년들 플러스 그다음에 일본의 점령하에 들어가 버린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만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한인들이 전쟁이 났음에도 자기 삶의 터전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일본군 점령 내에서 생계 유지를 핍박을 받으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한인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오면, 특히 군대에 뭐 공무원이든 군인으로 있는 청년들을 끌어오게 되면은 일본군의 역량을 끌어오는 거의 2배만큼이나 우리의 역량들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본 군대의 정보도 함께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모두 초모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초모활동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은 안 되죠. 한국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일본어를 알아듣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바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초모 공작 활동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중국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와중에 또 밀정이 있고 이럴까봐 늘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한인 청년들은 어쨌든 임시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임시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중국군과의 이 연계,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만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한인들 같은 경우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중국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모활동이 군사특파단도 그 다음에 전지공작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같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가서 1년여 후에 함께 이 전지공작대 성립 1주년 기념사진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 국무부장을 한 임시정부의 국무부장 조성안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요 끝이 이제 전지공작대 대장 나월환. 그래서 여기 사실상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지공작대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분이 바로 한영석, 군복을 입지 않고 있죠. 이 한영석이라는 분이 이 전지공작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지공작대는 서안으로 가자마자 중국군 제34 집단군 호종남 부대에 배속돼서 그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호종남 부대 내에는 이런 전지공작대가 가자, 한인 전지공작대가 가자,
중앙전시간부훈련단 제4단, 줄여서 간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사단에 소속을 시키고 3개월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전지공작 대원들을. 그리고 3개월 훈련을 마치면은 계급으로는 중국군 소위의 계급을 달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중국군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이 전지공작대만의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목표는 다 무엇이다? 한중연합을 통한 항일전쟁에 참가하는 것, 이런 것이고, 그리고 첫 참모활동, 아까 말씀드린 그 첫 참모활동으로 중국군의 태행산 유격대로 파견이 함께 돼서 거기에서 40~50명의 젊은 대원을 확 끌어와가지고 본부, 서안에 있는 본부로 보내고, 이 본부로 보낸 40~50명은 다시 여기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첨호활동 성적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요 태행산 유격대의 첫 첨호활동이 40~50명이고 두 번째도 또 이 수준 정도로 보내서 한꺼번에 100명 정도의 한인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 서안으로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중국 자체 내에 간부 훈련단이던 간사단 내에 한국인 훈련반을 독자적으로 또 만들게 됩니다. 간사단 내에 한국 청년 훈련반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쨌든 이 좀 전에 얘기한 간사단에는 바로 중국군 소속으로 한형석이 있었습니다. 중국군 소속으로서 간사단의 음악교관으로 있었던 거죠. 이 한형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한흥교인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십니다. 1910년도에 이미 11년, 12년 요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군에 복무를 하면서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로서 중국군에 복무를 하면서 중국의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 국민당 당원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형석 같은 경우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있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중국에서 이 교육도 받고 이런 와중에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한형석한테도 너도 의사를 해라. 꼭 의사를 해서 이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를 해라. 라는 얘기를 남기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부산,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형석은 혼자 남게 됐는데, 이때 한형석 같은 경우 앞서 사진에서 본 임시정부의 국무부장 조성환을 만나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의사에 이렇게 막 수술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조성환 선생이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된다. 너는 무엇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음악을 잘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은 너는 예술로 구국운동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예술 구국운동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신화예술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술 구국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예술적 역량도 항적 예술단체로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형석 같은 경우도 중국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일을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간사단의 음악교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전지공작대가 이 중국군 여기 배속이 된 한형석이 있는 그 중국군으로 들어간 거죠. 전지공작대가. 그래서 한형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인데 중국군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전지공작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란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중국군으로 일을 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그때 한형석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줌 흙하고 그 안에서 나온 천 쪼가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천을 쭉 펼쳤더니 그게 바로 태극기였던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한흥교가 본인이 이 부산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우리나라를 떠나올 때 챙겨온 거다.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 한줌 흙이라는 게 바로 고향의 흙이었고 태극기 이 두 개를 남기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자마자 나월한도 의심을 싹 가시면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영석 또한 이 전지공작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영석은 예술조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공작조장인 이재현이 이제 가사 작사 능력이 좀 있어서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각종 군가들 이런 것들을 작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서안에서 활동들을 한영석이라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이런 사람이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벌인 아까 첨호 활동들은 수시로 대원들 중에서 일부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일부는 또 첨호 활동을 하면 돌아오고 이러는데 상당수 대원들은 그런 첨호 활동을 못 나가고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기만 할 게 아니라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해서 선전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또 중국군 하복마련 모금 공연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1940년 5월 21일 날 하게 되는 아리랑 공연이죠. 이거는 이 전지공작대가 만든 기관지 한국청년의 표지 모델입니다. 이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서둘러 하겠습니다. 이 아리랑 공연에는 일단 한영석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의 문화예술계에 워낙 발넓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지공작대원 몇 안 되는 전지공작대원 플러스 중국의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벌이게 됩니다. 약 10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원래 5월 20날부터 공연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날 일본군의 공습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21일 날 미군기가 이 배회 비행을 하면서 일본 비행기에 이제 공습을 저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 21일 날 첫 공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두 개의 연극, 국경의 밤,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청년공작대도 해왔던 국경의 밤 연극과 그 다음에 한국의 한 용사, 한국의 한 용사는 바로 이 박동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일본군을 탈출해 나온 사람인데요. 일본군을 탈출해 나오면서 중국군을 구해서 나온 그런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 한국의 한 용사라는 공연,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하고 맨 앞에서 말씀드린 가극 아리랑 공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극 아리랑은 한영석이 극을 만드는 것부터 극에 사용되는 음악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가극이라고 하는 거는 연극 플러스 그 다음에 노래, 음악, 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최초의 오페라 얘기를 하면은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춘향전입니다. 그것도 현재명이 만든 춘향전. 해방 후에 현재명이 만든 춘향전을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무려 10여 년 정도 앞선 이때에 한영석이 전장에서 오페라를 만든 거죠. 이 오페라는 전체 3막으로 구성을 됩니다. 그러니까 가극 아리랑 자체가 3막이 구성이 되는데요. 전장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오페라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중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동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쓰인 악기만 해도 뭐 소프라노, 메조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한 30개 정도의 악기가 활용이 되고요. 중국 악기. 그 다음에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 가극 아리랑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불린 노래들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이게 다 가극 아리랑에 활용된 노래입니다. 서곡이 있고요. 서곡은 한영석이 창작한 연주곡입니다. 노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입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서곡이 군가, 민요,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민요는 우리나라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는 거는 이 일제시대 때의 영화로서 아리랑 대유행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나홍규의 아리랑의 유행으로 그 영화에 삽입된 아리랑, 이게 바로 이제 본조 아리랑인데, 이 본조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리랑 하면은 다 부르는 노래, 아리랑 하는 그 노래가 바로 이제 본조 아리랑입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서곡이라는 것들을 작곡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봄이 왔네, 한국 산가라고, 이 중국식 표현에서 산가는 민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왔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신민요, 처녀총각, 그리고 망향성에서는 봄이 와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맞아요. 봄이 왔네, 봄이 와. 그 노래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가는 이제 목동의 노래인데, 목동이 독창하는 노래인데 바로 한영석이 직접 창작한 노래고요. 그리고 목동역을 한 주인공, 목동역을 한 한영석이 독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광산 삼천리 승기가라는 거는 이제 국기를 올리는 노래. 군대에서 국기를 이렇게 이제 개양을 할 때 이런 부르던 노래인데 바로 광복 군가집에 국기가라고 실려 있는 그 노래입니다. 이범석이 작사하고 한영석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기가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같은 데에 검색을 해봐도 광복군 국기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많이 활용이 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리랑이 어떤 메인 테마곡으로서 아리랑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행진곡, 한자를 보면 한국 진행곡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식 표현입니다. 한자. 진행곡은 바로 한국 행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영석이 역시 창작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고향, 고향을 그리는 노래로서 이 곡은 당시 유행곡이었던 타향살이, 그 다음에 눈물 젖은 두만강, 이거를 적절하게 엮어서 고향을 그리는 노래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타향살이나 눈물 젖은 두만강은 다 아시는 노래일 테고요. 그리고 사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국 행진곡을 전체가 모든 구성원이 합창을 하면서 끝납니다. 아, 참 줄거리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죠? 목동과 그 순박한 시골 촌녀가 주인공입니다. 둘이서 아리랑산에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일제가 침략을 해 들어오면서 둘이 이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이런 적절하게 반응한 거죠. 이렇게 나라를 잃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 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고국으로 일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난해져서 목동과 처녀는 어느 사이인가 노인과 이 늙은 여자가 늙은 부인이 돼서 돌아와서 뭐 아리랑산에 태극기는 꽂고 그렇지만은 너무 노쇠한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눈을 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은 그렇지만 음악과 춤과 이런 것들로 어우러져서 표현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감동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무대 장치가 상당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 무대 장치에 대한 칭찬이 아주 이 역시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행진곡은 어떤 곡이냐? 한영석이 작곡한 노래 중에 되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행진곡이라는 게 붙은, 혹시 아십니까? 압록강 행진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압록강 행진곡은 지금 들어도 이 노래가 이게 세련돼서 제가 그 음악 리듬이나 이런 걸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행진곡인데 이 한국 행진곡이 바로 압록강 행진곡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껏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거치면서 한 연구자가 앞서 보여줬던 제가 그 표지만 보여줬던 한국청년 잡지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잡지 안에
숫자로 된 숫자보와 중국어로 된 가사가 적혀 있는 한국 진행곡을 발굴을 하고 그 한국 진행곡에 쓰여 있는 것이 아리랑 가곡에 삽입된 곡이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곡으로 복원을 해 본 것이 압록강 행진곡과 다른 노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는 그 시절의 가사라기보다는 이 발굴하고 난 팀들이 가사는 좀 더 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가사는 아닌데 명확하게 저희도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어떻게 불렀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너무 순화한 그런 가사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한국 행진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하자. 지금은 약하지만 더는 억압받고 살지 않을 거야. 힘을 모아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향해 우리 앞으로 가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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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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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의 소리 들린다. 광명의 자유가 이미 도만강 비추고 해방의 노랫소리 조국에 울려 퍼진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 들리는가. 아리랑 아리랑 동동치는 가슴의 소리가 노래가. 두려워하지 마라. 해방의 노래소리가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많이 편곡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항일 음악을 발굴하는 팀하고 대전 MBC가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노래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만들고 그 노래를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고 싶지만 저희가 방송국 수준의 역량을 가지지도 재정적인 상황도 못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데 어쨌든 이 방송국이 붙으니까 노래가 아주 훌륭하게 들리죠. 저 노래를 한 60, 70명이 모여서 합창으로 무대 위에서 불렀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과 분위기였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바로 뛰쳐나가서 항일 전장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그런 노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전지공작 때는 활동을 하면서 이 지속을 한 10일간 공연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첨호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 활동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광복군 우리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광복군 총사령부가 이 서안에 배치가 되면서 이 전지공작 때는 광복군 제5지대로 배치가 됩니다. 제가 하는 발표 내용은 바로 이 광복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복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껏 쭉 해왔던 두 청년들이 만든 2개의 공작대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청년 조직의 변화와 인적 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공작대라는 게 사실상 3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39년
이 39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이 청년공작대의 모체가 되었던 중요 핵심 단원들은 한국국민당 청년단 36년 7월에 만들어진 한국국민당 청년 단원들이었던 김동수, 이재현, 김인, 무정부주의자였지만은 함께 활동했던 이하유 이런 사람들이 이 피난 과정에서 광복 진선 내에 포함되면서 청년공작대를 조직하고 활동을 했고요. 이 청년공작대는 이 광복군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공작대의 이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군사특파단, 아까 서안에 같이 함께 갔던 군사특파단, 그 다음에 40년 9월에 만들어지는 광복군의 총사령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쪽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공작대 연장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고운기, 전태산 뭐 이런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지보경 같은 경우도 전지공작대는 가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광복군 총사령부에 들어가서 선전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정공작대에 그래도 한 20대 초반 정도 초중반 되던 사람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되던 사람들은 바로 전지공작대를 조직하고 전지공작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김동수, 이재현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시재, 김원영, 박영준, 이 맹저와 하상기 두 사람은 또 중국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에 결합하게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맹저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유주에서 결합한 사람인 것 같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전지공작대를 결성하고 활동을 했던 거죠. 둘 다 첨호 활동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 전지공작대는 항일 선전 공연을 주요하게 활동을 벌였고 그리고 광복군 군사특파단과 광복군 총사령부는 바로 광복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결국은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공작대가 인적으로도 연계가 되고 활동적으로도 공통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대를 만드는 활동에 이바지를 했다는 거죠. 이 전지공작대, 청년공작대의 활동들이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러한 힘이 우리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데에 또 중요한 역할을 중국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연 활동으로는 보면은 공작대별 공연 활동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지공작대까지 왔느냐를 보면 먼저 연극적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청년단의 이 가두곡들을 보면서 너의 채찍을 놓아라, 삼강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은 청년공작대가 창작 연극으로 만든 것이 국경의 밤, 상병의 친구 이런 것들이었고 전지공작대에서 이 국경의 밤은 그대로 계승이 돼서 국경의 밤을 하게 되고 삼강호도 중국 청년단들이 했던 삼강호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전지공작대에 한 가극 아리랑 같은 경우는 조선의용대에서 아리랑이라는 연극을 가두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 보면은 장사에서 제일 먼저 3.1절 기념식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장미와 봉선화, 낙화암, 육자배기 이런 노래들 중에서 애절한 노래들, 호응이 좀 없었던 노래들은 빠지고 장미와 같은 노래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주에서 중국 청년단체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서 타작의 노래, 뭐 장성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 청년단들은 아리랑이나 흥타령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여기에 유주에서 부르게 된 노래들, 이러한 노래들이 중국인들도 알고 중국인들도 함께 호응할 수 있는 노래들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미와 유랑자, 프라디아볼로, 그 다음에 반달, 청년행진곡, 그리운 강남, 구망행진곡 이런 것들이 유주에서 불렸고요. 근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서안에서는 전지공작대는 완전히 새로운 노래들, 물론 전통적인 가락을 가지고 있는 아리랑, 그 다음에 고향 봄이 왔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승기가는 나중에 광복군가로
불리듯이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한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노래들, 그 다음에 이러한 연극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항일가극 아리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항일의식 고치, 항일연대 고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음악을 통해서는 그 주제의식 말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인들의 고달픔 플러스 한국인들이 그럼에도 끝까지 30여 년 이상들을 일제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또 보여주는 가극이라는 형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합예술로서 항일 가극 아리랑 오페라, 한국 최초의 오페라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바로 한영석의 힘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두 공작대와 이 공연활동, 이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임시정부 이동 시기부터 한국을 대표해서 한중 연합 무대에 올랐던 한국 혁명 청년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혁명 청년들이 만든 두 개의 공작대가 항일 공연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확인시킨 것은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역량, 한국은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라다 라는 걸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이 국외망명이 30년 이상 된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세대, 청년들의 역량들 그냥 어리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 조직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전쟁을 위한 통일조직 수립을 촉구하며 한중연대 실현을 위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 2세대가 출연했다. 이런 혁명 청년들이 보여준 역량들이 바로 독립운동가 2세대다. 실질적으로도 2세이지만 새로운 이 2세대들이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고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독립운동가 2세대들이 출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공작대 활동과 공연 활동의 의미들까지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더 알아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거기가 임시정부라기보다는 김구 선생의 피난처였잖아요. 김구 선생이 자신의 피난을 해 있는 상황. 예? 그렇죠. 잠깐 가족들 몇몇 요인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싱이라고 하는 가흥이라는 곳을 임시정부가 거친 곳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남경을 또 임시정부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전장과 남경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렇게 피난해가는 시기가 사실상 임시정부의 활동이 피신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자체 활동이 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일단 이제 이 통합이 쉽게 되지 않은 그 이전부터 통합이 쉽게 되지 않은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 정부와의 관계,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대부분의 경우가 김구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타당 한국국민당이라든가 조선혁명당 측에서는 조금의 불만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피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표출이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그러한 약간의 분란 조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운환이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으로
제가 지금 성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창세인지 박창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일본 측의 이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이혼안이 밀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훨씬 더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최근의 연구들이고 그래서 밀정의 역할이 어쨌든 약간의 분란은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완전히 이 서로를 좀 불신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밀정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게 밀정이 누가 한 명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밀정이다 라고 되는 순간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목청 사건이라는 게 안타깝게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 그 각 당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그 밀정 역할을 한 이런 사람들의 이 역할이었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우연찮게 이제 저도 이제 항일음악을 접하게 되고 제가 항일음악 330곡집이라고 민족문제연구에서 노동은 선생님이 저수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발간을 할 때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 항일음악이 330곡이나 돼? 라고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노래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고 부르나 이러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330곡이 이 문서나 이 출처나 자료가 분명한 것만 330곡이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불렸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계승이 됐느냐.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서는 한인 동포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어느 곳에서든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민족 학교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우리 동포들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부터 이게 타고난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린 학생들부터 가르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음악 수업이 꼭 있었던 거죠. 그런 음악 수업에 이 1900년대부터 만들어진 애국가, 애국 계몽가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립의식들을 키워줬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누적이 되어 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 교육을 받게 될 때에는 그게 비록 중국인 학교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그런 항일 의식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급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런 고급 교육들을 우리의 이 항일 노래로, 항일 음악으로 또 승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영석이라는 분인 거죠. 아까 고등교육까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해당되는 의대를 가지 않고 신화예술대학교를 가가지고 한영석이라는 분이 이런 대단한 노래들을 만들고 오페라까지 만들게 되고 또 하나 또 유명한 분으로 정율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율성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어쨌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 그 대학까지 나오면서 바로 이 정율성이 계속 그 전장에서 음악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물론 중국인들과 활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됐지만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이 국가라고 공식 국가는 따로 있지만 국가나 마찬가지인 노래 팔로군 행진곡을 정율성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율성이라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1900년대부터 해서 이 기독교 학교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찬송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대개 그 시절에 1900년대, 1910년대 유명했던 음악 교육 학교는 숭실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숭실 전문학교 지금은 이제 숭실
지금의 숭실대학의 전신인데 이게 이제 북한 지역에 있으면서 이 기독교 학교인데 이런 음악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학교, 잘하는 학교로 유명했죠. 아까 말씀드린 정사인 같은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숭실 전문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찬송가라는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양학적인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수업 시간에 교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율성, 한영석 다 본인들이 그렇게 전문 음악 교육을 받고 그 전문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각지에서 학교에서 교수나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영석 같은 경우도 아까 이 간사단 교관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사범여자 중학교, 중국의 한 사범여자 중학교에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이 음악 활동들을 계속을 하고 있었었고요. 정일성 같은 경우도 역시 이 대학에서 음악 교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고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생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역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만 늘 이름이 호명이 돼서 그러니까 이범석 장군은 알잖아요. 이범석은 아는데 이범석 휘하에서 뭐 이재현, 박기성 이런 분들은 늘 이범석 휘하에서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족청계 활동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배가 어리고 활동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숨은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어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 기록돼 남아 있을 만한 유명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범석 장군의 그림자에 있으면서 이범석 장군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돋보이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이분들이 다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연배가 장준하 선생, 김준엽 선생 그 연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장준하, 김준엽 선생들이 바로 대장정 기간 동안에 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들어온 게 바로 이 전지공작대나 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배 또는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좀 있는 연배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이제 이 엘리트들이라고 뭐 군관학교를 나왔다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 이름 스스로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 찾아는 질 수 있으나 우리가 알만한 그런 직책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수기를 남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보경, 그 다음에 이구경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남긴 글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신문에 누가 이 사람이 이구경이고 사진에 이 사람이 이구경이고 지보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발굴이 돼서 독립유공 서훈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어찌 보면 그런 과정인 거죠. 활동을 했으나 여성들은 대부분 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청년들도 사실상 알고 보면은 꾸준히 진짜 불꽃같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알려진 분들에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많이 이제 비중을 높여서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그들이 한 공연 활동과 음악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현실은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전투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았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광주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복진선이 먼저 떠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지공작대가 서안으로 갈 때도 서안은 사실상 이 접전 지역 바로 뒤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경이라는 이런 완전 전쟁터와 조금 멀리 떨어진 이런 곳이 아니라 서안, 조선의형대 같은 경우도 화북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일본군과의 접전지 바로 뒤였거든요. 그래서 곧 어떤 일상적으로 공습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한 결과로 이제 서안을 가게 된 거고요. 이 광주에서 상황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투를 하려고 했지만 이 중국군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아까 일상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밀정이나 일본의 앞잡이일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빈손으로 일본군에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선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군의 사기, 우리의 사기가 아니라 중국 군의 사기를 높이고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량들을 보이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전 활동들이 결국은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중국 군 당국이라든가 중국 정부에 있어서 우리 임시정부가 끊임없이 이 광복군 조직하기 위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이럴 때 너네 아직 기다려, 좀 더 기다려 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이 공작대들의 꾸준한 활동들 그리고 규모 있게 벌이는 이런 활동들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중국군이나 이렇게 항일전선 형태의 그 가시적인 그런 중국군의 형태에 가서 문선활동 비슷한 것들도 눈에 띄게 많이 한 게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활동 전지공작대 활동 자체가 그런 활동이에요. 전지공작대 공연 자체가 아까 이 중국의 호정남 부대의 어떤 형태로든 배속이 돼 있는 형식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활동 자체는 독자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독자적으로 했다고 해서 중국군에 완전히 중국군이 모르게 별도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서안이라는 경우가 바로 접전지 인근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 유격대 부대로 이동을 해서 초모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국군의 항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서로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원들이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중국군 본대에서 이런 선전 활동들을 벌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중국군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공연 무대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 광복군 결성되기 전까지 이 전지공작대 활동들이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한 거죠.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